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완전 야생이거든요. 코스닥은 무조건 ETF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별주 하다가는 거의 2차전지 사태가 나거든요. 말씀하신 범용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DDR5 마진이 HBM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런 수익성 역전 현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AI 사이클이 왔을 때는 그냥 학습이든 추론이든 HBM이 먼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학습 단계에서는 HBM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HBM을 만들어내는 거는 하이닉스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HBM3E에서는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갔죠. 23년에 9만 원이었다가 그게 지금 100만 원이 된 거니까 지금 이것도 2년 반 만에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전자가 5만 원에서 20만 원 가니까 사람들은 전자에 대해서 좀 더 와 어떻게 전자가 이러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벌써 11배가 떴어요. 23년 마이너스 9조 할 때는 9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30조 하니까 이제 한 700조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부터 있었던 변화, 작년에 그 전자를 끌어올린 거는 학습의 시대에서 우리가 추론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사실 저희가 제미나이든 챗GPT든 저희가 물어보는 대부분 다 추론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줘 이런 다 학습이 다 끝난 놈한테 추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추론 수요가 폭발하게 됐고 추론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저장소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저장소를 그냥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를 종전에는 개별 GPU의 성능을 올리는 스케일업이었는데 지금은 개별 AI 서버의 양을 늘리는 스케일 아웃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스케일 아웃 사이클이 작년 9월부터 사람들이 느꼈던 거고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전자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케일 아웃 사이클에서 메모리가 더 부족하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한 거를 설계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올해 엔비디아 행사를 보면은 그 자기네 설계에도 이제 여러 계층을 나눠가지고 SSD까지 집어넣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다 설계 반영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매우 짱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범용 디램까지 떠버렸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HBMU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좀 되게 받아들일만 하지만은 범용 디램 가격이 이렇게 HBM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그냥 수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적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익의 견고함은 그러니까 이익의 규모 자체는 전자가 좀 더 큰데 그러니까 이익의 견고함은 하이닉스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HBM4로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그럼 HBM에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HBM 같은 그런 메모리는 소위 GPU 성능 업그레이드에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마켓인데 거기서는 하이닉스가 3세대에서는 거의 다 했지만은 4세대에서는 뭐 6대 3대 1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6이고 전자 3이고 마이크론 1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올해 지나면 알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에 필요한 HBM뿐만 아니라 그냥 추론 전반에 필요한 스토리지용 이제 램도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블랙홀 돼버리니까요. 잘 돌이켜보면은 이게 결국 순차를 두고 여기서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냐면은 처음엔 HBM만 올라갔어요. 엄청난 수요로. HBM을 올리다 보니까 일반 범용 디램 캐파가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결국 범용 디램도 필요하다면서 범용 디램이 갑자기 HBM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수요가 폭발적인 거에 대응하면서 또 다음 칸이 또 부족해지고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판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전자 제품 부품들 가격 다 올라가고 하면서 그냥 전기전자 섹터가 시차를 두고 한 2, 3년 시차를 두고 그냥 폭발적인 강세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그냥 잘 예측해 보면은 그 다음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포지션을 잡으면은 진짜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HBM4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사양의 오버스펙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HBM4는 결국은 그 GPU 레벨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스펙치가 다 있겠지만 그냥 서로 자기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지금 메모리 밴드위스가 병목이어가지고 그 GPU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넓은 그 밴드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요구사항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지금 GPU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면 너무 이르긴 하지만 23년, 24년에 엔비디아 행사는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그거는 위상이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수요가 추론 수요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이나 엔스로픽, 오픈 AI에 더 높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만 해도 이 AI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은 수요에 달려 있으니까 그 수요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의 말이 궁금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 최전선에 있다는 회사가 결국 제미나 구글이랑 엔스로픽이랑 오픈 AI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회사가 어떤 말 하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얘네 회사들이 지금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승자 독식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쪽 회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HBM 4세대를 누가 어디 더 납품하고 덜 납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시작은 AI 수요에서 온 거여서 뭐 수요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반도체를 넘어서 MLCC 초안까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가 반도체의 가파른 상승 계적을 휘행하며 기록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럼 요즘에 삼성전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결국 아까 제가 말했던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제 높은 수요가 생기는 영역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게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 전은 TSMC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1년부터 TSMC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칩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갔는데 23년부터는 AI 그 GPU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메모리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갔고, 지금 범용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스케일 아웃으로 간다는 거는 서버가 커진다는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기판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판과 전자제품과 전자 소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 개의 칩이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에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지금은 옆으로 커지는 거니까 곱하기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판 제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전자 소재 제조사 뭐 결국은 다 순차적으로 좋아질 예정이고, 올해 주식시장 그냥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그냥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그냥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 소재 제공 업체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그 수요단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나 예상되는 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좋게 보신 섹터는 전기전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다음을 좋게 보시는 거는 뭔지, 아니면 전기전자만 투자를 하라는 의미신 건지?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익과 멀티플이라고 한다면은 이익단이 제일 센 게 반도체와 전기전자죠. 미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성장주인데, 성장주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출 성장주들도 있어요. 방산이 됐던 그냥 식음료가 됐던 일반적인 수출 성장주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익과 멀티플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멀티플이 개선될 요인이 있는 것도 반도체와 전기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전자는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에 주식시장에는 이런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라 꿈주식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뭐 코인도 꿈이고, 근데 저는 그런 꿈들도 꿈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이런 게 꿈이고, 우주 테마, 바이오 이런 게,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다 신약 개발의 꿈이라는 게 있고, 각종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꿈 주식들이 주로 코스닥에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꿈 주식의 비중이 일부 있는 것은 필요한데,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완전 야생이거든요. 여기 이제 코스피는 뭔가 자사고 애들 모아놓은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모아놔가지고 공부시키는 것 같고, 여기는 진짜 뭐 완전 야생에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근데 코스닥 같은 거는 이제 ETF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비중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꿈주식은 비중 20%나 40% 정도로 좀 더 줄여가지고 ETF를 통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개별로 좀 대응하게 되면은 꿈주식이 그냥 한 끗자 바뀌면 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팔신 마구신 맞는 게 순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반도체 전기전자고 꿈은 우주 바이오인 건가요? 바이오텍은 전체적으로 다 꿈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40%는 기본적으로 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코스닥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한 15, 20%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코스닥은 코스닥 150 ETF나 액티브 ETF 같은 게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꿈주식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또 연기금 수급이 개별 종목보다 ETF를 핵심 통로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코스닥 관련 ETF 투자는 유효한 전략일까요? 당연히? 코스닥이요? 코스닥은 무조건 ETF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별주 하다가는 그냥 뭐 거의 2차전지 사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ETF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ETF 태반은 90%
90% 넘게 다 패시브 ETF인데 그냥 지수 셋업된 것만큼만 그대로 사는데 저는 매니저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10수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만났던 매니저들은 다 주식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 매니저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거든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주시장에서 그 상품들 런칭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미디어에도 나오시지만 대부분은 미디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들은 그냥 미디어에 저처럼 편안하게 나오지만 매니저는 컴플라이언스가 훨씬 복잡하니까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하는 걸 보면 진짜 기가 차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올해 연초 대비 YTD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액티브 ETF는 연초 다 13%씩 떴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TQQQ는 3배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액티브 나스닥은 이제 13% 이상 벌었는데 왜냐면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나스닥 사면서 월마트 살라고 나스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애플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은 나스닥에서 시총을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빼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담아야 되는데 좀 구글 담고 엔비디아 담고 테슬라 담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거는 액티브한 그런 ETF들만 그런 짓을 하거든요. 패시브는 시총 비중대로 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코스닥 150을 하게 되면은 150을 시총 비중대로 그대로 담는다면은 그 150 안에는 금과 똥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금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금을 찾아서 그 금만 담았다면은 이제 초과 성과가 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액티브 ETF로 코스닥을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냥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건지? 코스닥 150 액티브. 그러니까 코스닥 150인데 액티브여야 된다는 거죠. 액티브해야 된다. 그냥은 아니고. 네. 왜냐면 지수는 그 안에 꿈똥 다 섞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면은 똥도 레버리지가 돼버리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똥을 빼고 금을 사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액티브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건요? 그것도 괜찮게 코스피도 코스피 200이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200이라면은 그렇죠. 대부분 다 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레버리지 ETF도 사시는데 근데 그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을 한 번 더 추려준 게 있어요.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코스피 200을 했더니 여기에 와 우리도 몰랐는데 금양도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한 밸류업 지수를 코스피가 거래소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가 75% 떴죠. 근데 밸류업은 95% 떴거든요. 그러니까 퀄러티 평가를 받은 코스피 200의 선별이 밸류업 지수인데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그냥 예를 들면 뭐 밸류업 지수로도 수많은 ETF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이거 밸류업, 뭐 코덱스 밸류업 이런 건 패시브고 타임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이런 건 액티브거든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지수 패시브는 그대로 있죠. 그냥 지수를 추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매니저가 붙을 필요가 없고 출시만 하면 되는데 액티브를 내게 되면은 주식 매니저가 붙어야 되거든요. 주식 매니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더 관리를 잘해준다. 그렇게 그리고 똥인지 발견되면은 바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패시브는 똥인 걸 발견해도 끌고 가야 되니까 액티브가 좀 더 낫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자, 그러면 일부 전문가분들은 주도주 추격 매수보다 낙폭과 대 소유 업종을 겨냥한 길목 지키기 전략 제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략은 지금 왠지 대표님 그럼 안 좋게 보시겠네요? 네, 세상 쓸데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폭 과대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전세 곱하기 몇 배가 집값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서울은 전세이 지금 3배예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 제가 다 이제 나고 태어난 데는 전세 1.1배입니다. 그러면은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럼 안 오른 지역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되게 이상하게 바라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는데 싸고 비싼 이유를 봐야지 현재의 그 밸류에이션만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 없이 비싸졌다면은 좀 경계해야 되고 이유 없이 싸졌다고 하면은 좀 살 수가 있지만 밸류에이션 그 자체는 매수 매도의 근거여선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밸류가 아니라 12개월 후의 밸류거든요. 아니면 이제 24개월 후에 그 밸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싸 보이지만 12개월 후에 더 싸진다면 그러면은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닐 건데 지금 산 게 12개월 후에 좋아질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으면은 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지금 좋아 보이지만 12개월, 24개월 후에 내려갈 만한 리스크가 있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고 이런 거여가지고 싸다고 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매수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는 그냥 12개월, 24개월 후에 목적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